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게스트가 계십니다. 아유, 네. 네. 너무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것도 가명입니다. 강 박사님 모시고 그동안 다 못다한 얘기들 아마 되게 들으시다 보면 헉 하실 거예요. 네, 저는 거의 뭐. 네, 안녕하세요. 강상입니다, 강상. 기본적으로 형님하고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노무현주의자라고 불릴 수 있었던 사람들 그랬죠. 오래됐죠, 우리 인연이. 2000년대 초반부터 알고 지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노무현의 노선이 확고하구나라는 거는 대통령 되시고 나서예요. 네. 대통령 되시고 나서 무엇보다도 이제 나중에 이제 클라이막스가 한미 FTA 그 전에도 시장이 중심이다라는 얘기는 계속 하셨었어요. 확실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노선이 다르죠. 사실 그렇게 다른 건 아니었어요. 소위 대깨문 문파들은 노무현 노선과 문재인 노선, 그 노선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똑같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차이점 또한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는 확실한 중도주의 노선이었어요. 그분이 회고록을 보면 확실한 시장경제 바탕으로 해서 생산적 복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복지 토대를 조금씩 쌓았고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받아서 그대로 계승을 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문재인 정부도 계승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란 당을 쳐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게 지금 사실 핵심 쟁점인 거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김대중 정부의 그 국민회의나 새천년민주당 참여정부 당시에 그 당하고는 전혀 다른 당이다. 열린우리당하고도 많이 많이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386들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386들이 30대 김대중 대통령 때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30대죠. 30대에서 이제 40대 넘어가는 거 그리고 지금이 50대가 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주주가 된 거죠. 주주가 됐는데 생각은 안 바뀌었어요. 그게 문제죠. 내가 당황스러웠던 건 이거예요. 소위 친노라는 사람들이 그래도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일을 하고 임기를 같이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난 당연히 노무현 노선을 따라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시간이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노무현 노선을 폐기한 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 당시에도 저 사람 혼자 왜 저래? 그러면서 안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색깔대로 지금 마음대로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이다. 노무현은 대통령 때도 혼자였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혼자였다. 뭐 그런 결론을 저는 개인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얘기하면 링컨이었거든요. 링컨이었고 이제 공화주의, 자유주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386들은 주사였어요. 그 색깔이 노무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주사파의 색깔을 노무현 대통령한테 눌려서 그랬는지 몰라도 좀 덜 드러냈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는 그게 폭발을 하고 있죠. 자기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죠.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은 그분이 쓴 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철학적으로 보면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 그러니까 이 양반의 그 소셜 리버럴이라고 하는 사회적 자유주의 이 노선이 사실 현대 정치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 소위 사회주의와 자유지상주의의 어떤 절충적인 노선이었단 말이에요. 양 노선이 이제 약간 냉전을 하는 그 틈바구니에서 중도적 노선을 가졌던 노선인데 이게 현대적으로 살아난 게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기든스를 초청해서 자담회도 하고 할 정도였고 유럽의 병자 독일을 강대국으로 만든 초석을 놓은 게 누구냐? 게르하르트 슈레더 아닙니까? 슈레더도 제3의 길이고 그게 미국으로 옮겨가면 클린턴, 오바마 이 정부도 제3의 길 노선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 노선으로 왔는데 돌아보니까 아무도 그 노선에 안 따라오고 대통령 돌아가시자마자 이것들이 노무현 정부 실패했다. 이 프레임 속에서 그 노선을 폐기해버리고 돌아간 게 어디냐? 결국 주사파 노선이에요.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시장형 사회주의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주사파나 이쪽에서는 신자유주의 이렇게 하고 이제 자본 지상주의다.
뭐 부익부 빈익빈을 극대화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딴 나라에서 발견되지 않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있죠.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거는 유대자본이 아니라 토착외구다.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라는 거기서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 모든 걸 세상을 지배하는 건 유대자본이다. 그리고 그 반유대인 뭐 이런 게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김어준식의 음모론에 그렇죠. 사자선동. 김어준 음모론의 공통적인 키워드가 유대인입니다. 그냥 그 소위 그 일루미나티라고 들어보셨죠? 프리메이슨. 김어준 음모론 예를 들어서 광우병 사태 당시에도 유대자본이 한국 기술을 훔쳐가려는 작전. 그게 김어준의 서사 구조였어요. 그 다음 천안함 사태, 잠수함 충돌설 나온 거. 그 뒤에 저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또 나옵니다. 세월호 아직도 진상규명이 안 되잖아요. 진상은 이미 규명이 다 됐어요. 근데 발표를 못해. 왜 못하느냐? 김어준 음모론에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내부에 진상조사위원회들도 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조차도 김어준 음모론에 심취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합의가 안 돼서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음모론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장악. 저건 정당이 아니에요, 진짜. 민주당 자체가 쉽게 생각하면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주사파들인 건데 주사파, 패미 뭐 이런 사람들한테 잡아먹힌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민족지상주의자들이고 그러니까 김일성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간 사람도 있고 아닐 사람도 있지만 아, 진짜. 결국은 역사의 정통성은 북쪽에 있다. 그게 일명 해전사. 그거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중심에 독립운동. 그러니까는 독립운동을 중심에 둔 팟캐스트가 이제 그게 이제 이재희 같은. 이동영 작가 이런 거에 이제 하면서 이제 토착예고 뭐 역사를 독립운동 위주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한해 민족이다. 뭐 당하고 살았다. 우리는 그들처럼 싸워야 된다. 이런 건데.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는 그 사고는 그 과거에 특히 80년대 학번들이 갖고 있던 주류적 사고입니다. 북한은 친일파를 척결한 정권이고 남한은 친일파들이 득세한 정권. 그러니까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승만이 정부를 수립하면 안 됐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생겨났으면 안 되는 정부다. 근데 정말 팩트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팩트에 안 맞는 게 이승만 정부 초대 내각을 보면 좌우 가리지 않고 전부 독립운동가들로 내각이 꾸려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합의로 그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을 추대했어요. 왜냐면은 해방 직후에 가장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지도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이승만. 다들 예운형 이야기를 하는데 예 물론 그분도 지도력을 충분히 갖고 있었어요. 있었지만 북한에서 그분은 그분대로 안타깝긴 하죠. 안타깝지만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이미 공화국 수립 준비를 다 조용히 다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 역사적 사료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정부 수립 준비 다 하고 있는데 남한은 김구처럼 그 38선을 대고 들어오겠다.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야. 그때 만약에 정부 수립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먹혔겠죠, 그냥. 북한은 정부 수립해가지고 밀고 내려오면 여기는 정부 수립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 거예요? 정부도 없는데. 해전사의 폐해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정통성을 갖고 비틀어 놔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을. 그러니까 토착이고 타령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난 정신병 같아. 아니 진짜 너무 유치해서 봐줄 수가 없어요. 막 노재팬 하면서 최민희, 정봉주, 김현 이런 사람들 막 티셔츠 맞춰가지고 노재팬 하는 거. 정치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정치인들은 저는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민주당은 그러고 있다. 그게 툴이었고 총선 때도 민주연구원에서 그런 문건이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선동을 하는데 그거로 재미를 보니까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형들 미천 떨어지면 반일할 거다. 무조건. 2017년 딱 그 대선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책도 내고 했었던 거에서 그거였어요. 문재인은 주사파하고 패미하고 손잡으면 이 정부는 끝난다. 역사의 역적이 될 거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2009년도에 대통령도 그때 이제 뭐 검찰 수사 이런 것 때문에 바깥 나들이 같은 거 이제 안 하고 계실 때 그때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어요.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는데 게시판에 또 친일파 타령 또 나온 거야. 김수환 추기경도 학도병 다녀오셨잖아요. 그 친일파 타령 나오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그냥 다 무자르듯이 잘라서 친일파라고 규정하고 그분을 비난할 수 있느냐. 그런 오히려 그 제지하는 글을 올리셨던 기억이 나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권위를 자기들을 빼놓은 나머지 모든 권위를 해체하려고 드는 거죠. 그렇죠. 자기네들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혁명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촛불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지긋지긋해요. 적폐청산이라는 말은 정말 지긋지긋하고 나도 이제 그쪽에 있었지만 적폐청산, 토착외구 그리고 툭하면 아직도 개혁타령하고 있고 한국 운동권의 문제가 뭐냐면은 혁명에 대한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막 체게바라 티셔츠 막 그 어떤 아이돌처럼 소비하고 그러는 현상들이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프랑스 혁명도 실패한 혁명 아닙니까? 로베스피에르의 자코뱅당이 반혁명주의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프랑스 혁명은 자코뱅당만이 만든 혁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소유물로 만들어버리고 나머지 온건파, 지롱도파부터 해서 온건파들을 싹 숙청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어쨌든 그 상황을 정리한 거 아닙니까?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를 끝내버리고 나폴레옹이 집권을 하고 황제가 되고 또 나중에 그야말로 이제 앙샹 레짐이라고 일으키는 부르봉 왕조가 다시 복귀하잖아요. 저는 이걸 역사의 반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해석을 좀 달리 하는 게 그것조차도 진보다. 역사의 진보다. 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를 끝장내는 게 저는 그게 진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당장 사람들 그렇게 단두대에다가 사람들 죽이고 하는데 그걸 끝장내야 그게 진보 아닙니까? 그게 인권을 지키는 거고. 제가 촛불혁명 이후를 보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자코뱅당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온건파가 다 작살났어요. 쉽게 해서 자코뱅당이 지금 대세를 장악하고 뭐 중도 리버럴, 온건개혁파, 프랑스 혁명으로 치면 지롱드파 하고 같은 맥락으로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완전 강경파들이 반혁명주의 노선으로 갔다. 저는 혁명의 배신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거는 권력투쟁밖에 없고 자기네들 권력 강화 외에는 한 게 없어요. 태양광 같은 경우도 자기들 돈 내먹으려고 한 거고 네. 그거 에너지 효율이나 기타 등등 보면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라 국가 보조금 엄청나게 빼먹고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새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일 이게 진짜야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과 이해찬. 네. 요새 그게 진짜 핫해요. 네. 보수 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예전에 막 트윗했던 그런 부분들도 찾아서 아 이게 진짠가? 아 이게 이렇게 됐었나? 조국 사태에 대해서의 뭔가 그런 실마리가 풀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저희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해찬 같은 경우에는 서로 고성을 내면서 총리하고 대통령이 막 싸웠다는 거예요. 노선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노선에 반대되는 뭐가 있으면 불러와서 싸우죠. 그러고 지지율 닦아먹지. 거기가 원하는 걸 안 해주거든. 자기 소신이 아니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그런 걸로 다 타협한 거 아닌가요? 그게 지고 타협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느낌이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스타일로 얘기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인이었죠. 정치가. 그러니까 그분이 대통령을 하게 된 것도 정치를 바꾸기 위한 어떤 목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임기 중에도 끊임없이 정치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낡은 좌파들을 향해서 바뀌어야 된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문제됐을 때 대한민국 망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죠. 나중에. 돌아보니 우리가 다 틀린 거 아니냐.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에 기반한 그 이론들이 현실 경제에서 다 틀린 걸로 결론 난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새로운 진보, 유연한 진보 이런 것들을 주창을 하면서 진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정치권하고 끊임없이 싸웠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싸운 거 본 적이 없죠. 그게 왜 그러냐. 원팀론. 그러니까 당내 분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40%대로 당선이 된 거에 대한 본인의 그런 불안함의 반증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냥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겠죠. 자기는 노무현처럼 될 수 없다라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를 보다 보면 그런데 그게 완전히 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조금 보고 찔러는 봐.
그러다가 싸운 사람들이 바보 되는 거죠.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원팀론 프레임에 갇혀 있다 보니까 뭔가 잡음이 생기는 일은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선 투쟁 자체가 생기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미 기득권이 된 기존 노선이 그냥 계속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노선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뭐 임기 초부터 끊임없이 나온 그 발언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하고 했어요. 타협의 정치를 만들고 이건 국힘당에도 책임이 좀 있어요. 조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힘을 좀 실어줬었다면 국힘당도 좀 더 살고 문재인 대통령도 좀 살면서 민주당 내에 리버럴 세력도 좀 살 텐데 사실 국힘당이 협조를 잘 안 해주면서 민주당 내 리버럴 세력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 대통령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이 가야 되는데 당은 딴 길로 가버려. 근데 노무현 대통령 같았으면은 가서 멱살 잡고 거기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하면서 뭔가 싸움이 났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은 원팀이라는 그 프레임 속에서 분란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갈등을 좀 회피했죠. 거기서만 멈추면 다행인데 찡찡거리는 주사파들한테 입에 사탕을 넣어줘야지. 돈을 넣어줘야지. 얘네들은 거의 코인을 안 넣어주면 찡찡거리는 거 바로 시작.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했던 발언을 기준으로 한 어떤 가치, 철학, 노선을 보면 그거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로 90%, 제가 봐 90%도 아니고 거의 청와대 99%는 문재인 대통령 그 말로 알 수 있는 가치, 철학, 노선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로 다 채워져 있다. 여의도에 이제 받은 글 해가지고 이제 찌라시가 돌았는데 뭐 비서관들 이렇게 명단 쭉 했는데 모두가 다 운동권의 대장 출신들인 거예요.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실화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였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놀라웠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서초동 집회 이야기를 좀 네. 들어보고 싶어요. 그게 알고 보면 친문 세력들이 조국을 지키겠다고 나간 집회였잖아요. 지금 강상 박사님하고 네. 저하고의 기본적인 게 조국이 뭔데였어요. 뭔데? 조국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인간인데? 뭐 저는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에 있으면서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왜 저렇게까지 지키나? 저걸 놔야 대통령이 살 것 같은데 왜 친문 지지자들은 저렇게까지 지켜서 오히려 그게 굉장히 정권을 위험 속에 빠뜨리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였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신없이 지키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새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재밌다고 느끼는데 그게 초기에 소위 그 개국본에서 앞장서서 프레임을 만들었죠. 그 검찰개혁의 상징이 조국이었고, 그러니까 조국을 지켜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거예요. 이 프레임 속에서 개국본은 그렇다고 치는데 그러면 소위 문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뛰어들었냐. 문파들은 처음에 개국본이 서초동에서 초기에 집회할 때 문파들은 안 갔었어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을 치면서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을 동일시를 한 거죠. 조국을 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그 문파 쪽 소위 스피커들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태타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검찰 구태타라고. 그런데 그때가 지방선거 끝나고 그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데 검찰이 쿠데타를 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쿠데타라는 거는 적어도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검찰한테 우호적인 환경이어야 돼요. 근데 그 다시 상황을 보세요. 대통령 지지율 완전 역대급이죠. 거기에다가 민주당이 거의 뭐 싹쓸이 하다시피 선거 압승했죠. 그런 상황에서 쿠데타를 한다고? 그거는 스스로 그냥 죽겠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한 검찰총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봉욱이었다고요. 봉욱이 대세였고 다 밀고 있었는데 거의 문재인 대통령이 독단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독단을 하게 된 거는 양정철이 뒤에 있었던 거죠. 양정철이 강력하게 푸시를 한 거고, 그리고 양정철이 윤석열 총장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의사타진도 하고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뭐 동의 여부.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그랬잖아요. 내가 검찰 개혁에 반대한 게 뭐가 있냐.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검찰 개혁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사실 다 한 거예요. 그럼
어디서 막혔냐? 검찰이 반대해서 막힌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싶었던 안대로 못했다면 그거는 국회 협상 과정에서 막힌 거예요. 국힘당이 당연히 그건 반대할 수 있는 거지. 100%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 내부에서도 조국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확 정리를 한 게 이해찬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시그널이 뭐 성역 없이 수사를 하라. 그 전에 지금 와서 복귀를 해보면 뭐가 네.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지방정부에 대해서 감찰하라고 조국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네. 그때 그걸 막아선 네. 게 곽상도가 막아서 월권이다, 직권남용이다. 근데 그거를 받아서 조국이 안 해. 안 해버렸지. 퇴업해버렸지. 지금 와서 보면 지방선거를 압승한 직후에 지방 조직을 감찰을 하라는 명령을 민정수석한테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곽상도 의원 입장에서는 감찰 당할 지자체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월권이라고 막아섰다고. 50억 곽상도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얼마나 치열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이 양 진영이 네. 그거는 그 안에 있었던 사람 거의 사생결단으로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2차전이요. 1차전에서 경기도지사, 전해철하고 이재명. 전해철 이재명 1차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차전이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대표 선거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감찰을 때리라고 했었던 건 그리고 그게 당대표 선거 직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감찰을 하라고 했을 때 민주당에 무슨 빅 이벤트가 있냐면 당대표 선거의 빅 이벤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가서 저쪽에 그 지방정부에 돈에 먹고 뭐 기타 등등 이재명, 이해찬 동맹의 크리티컬을 갈길 수 있었던 게 화천대유하고 기타 등등이 네. 이미 그때도 감지가 돼 있었다고. 그럼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한테 그 감찰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적으로 조국이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않았죠. 그 안 왔던 시그널이 문재인이 조국이 내 쪽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감지했었던 건가요? 조국 전 장관이 했었던 이때까지 후원회나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그런 거 보면 이해찬계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 사람들은 거의 다 양쪽에 다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해찬 문재인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라 그런 거에서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점점 균열이 분명해지는 거죠. 이게 사실 그 싸움의 원료를 되돌아가면 이게 사실 정통 민주당의 원래 고유한 정치 철학 가치 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들 이게 이재명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사파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 갔다가 들어온 사람들 결국 이 사람들이 민주당을 접수하는 프로젝트가 성공을 한 건데 이 싸움이 되돌아보면 계속 싸웠던 거예요. 단순히 2018년 당대표 선거만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전해철하고 이재명이 붙었던 경기도지사 경선 그리고 그 이전으로 또 되돌리면 뭐가 있냐면요. 촛불 파티라는 게 있습니다. 촛불혁명 1주년 기념으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된 기념으로 1주년 행사를 하는데 운동권들은 전부 광화문에 모였죠. 그때 일군의 무리가 뛰쳐나와서 여의도에서 따라합니다. 왜? 이게 운동권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거냐? 이거는 촛불혁명이란 거는 아닌 말로 소위 박근혜 대통령 그 지지했던 사람들, 투표했던 사람들까지 참여해서 만든 혁명이에요. 왜 근데 그 사람들 다 배제시키고 너들만의 소유물로 만드느냐? 이거는 촛불혁명이라는 어떤 보편성을 상실시키는 행위다. 광화문에서 열린 1주년 그 행사 자체도 촛불혁명의 반동이다. 그냥 반혁명주의다. 그게. 그때 이미 노선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재밌어요. 그때도 유시민이 여의도로 갔죠. 그러면서 일명 구좌파, 신좌파 이래서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주사파류 내지는 조금 있는 PD류 이런 걸 이제 구좌파로 일고 이제 친노들, 친노 시민들하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서로 갈라져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이 두 개의 세력으로 이렇게 좀 균형으로 서로 견제를 한다라는 느낌이었던 게 조국 사태로 완전히 무너졌죠. 사실은 조국 사태 이전에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혁명 1주년 때만 해도 나름 팽팽했었어요. 여의도 집회도 나름 뭐 그래도 시민들 자발적으로 행사를 하는데도 규모 있게 했었고 근데 이게 이재명 전해철 경선에서 이재명이 이기면서 거기서 일단 1차전 패배한 거고
리버럴이 패배한 거예요. 그 다음 당대표 선거에서 사실 김진표, 전해철 두 사람이 무슨 리버럴의 지도자급입니까? 근데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세력이라는 게 사실상 민주당에서 한 줌도 안 되는 거예요. 친노도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야. 그때 지방선거, 민주당 당대표 그 경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친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했던 유연한 진보, 새로운 진보 그 세력이 아니라 결국은 과거에 80년대 운동권 시절에 갖고 있던 주사파 그리고 아류 주사파 거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그때 딱 드러난 거고 힘의 균형이 확실하게 확 무너져버리고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게 조국 집회. 그냥 거기서는 조국 집회는 그걸 확인한 자리예요. 그냥. 전대협 한 총련이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하는 사태. 그 조국 집회를 처음에 주도했던 그 세력들이 전부 이제 전대협, 그 전대협 뒤를 잇는 한 청년, 뭐 남청년. 지금 이재명 캠프에도 한 청년, 남청년 출신들 많잖아요. 거기에 사람 패 죽인 사람들도 있고, 그 남청년, 한 청년 그 의장하면서 민간인들 뿌락질하면서 민간인들 죽여가지고 감옥 갔다 온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과 더불어서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을 동일시했던 친문들까지 뛰어나간. 그 쓸려가 버린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딥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경기도지사 졌을 때 이거는 후퇴해야 된다. 숫자 싸움이잖아요. 저들이 주사파임을 그리고 저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예산 같은 걸 해먹는 거를 그거를 견제하는 세력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진영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고립됐죠. 되게 웃겼던 게 제가 그때 이해찬 당대표 그쪽에 섰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종 지자체에서 이권이 저한테 와요. 그걸 안 드셨잖아요. 난 하나도 안 먹었지. 저는 오늘 이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느낀 게 사실은 굉장히 원팀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그게 치열했고 그래서 이제 친문 문파들이 이재명 못 찍겠다. 이제 윤석열 찍겠다. 이렇게 오픈을 하시면서 했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모멘텀이 이병철 씨의 네. 죽음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뭐 트윗이나 뭐 여러 단톡방에도 이제 소개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평생을 민주당원으로 산 네, 사람의 그렇죠. 장례식에 네. 윤석열 후보의 조기가 도착을 하고 이준석 당대표의 조기가 도착을 하고 민주당은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날조다. 그렇죠. 이렇게 죽은 사람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놀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딱 사건이 있으면서 친문 지지자들이 오픈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제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예. 하면서 이제 각종 쏟아져 나오는 그런 컨텐츠들 예. 이런 거를 봤을 때 사실 저희는 어리둥절하면서 뭐 그 화력이 정말 엄청나면서 사실 그거에 발맞춰서 그 윤석열 후보도 그걸 오픈을 했잖아요. 트위터를. 근데 이제 친문재인 관련된 그 저도 팔로우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거의 막 2, 3천 명이 하루 만에 막 네. 그렇게 팔로우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화력이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컨텐츠들이 그거를 저희가 대응해야 될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에 대해 저희가 이제 지원 사격을 받으니까 이거보다 더 든든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문파라는 사람들은요, 진짜 조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일단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사실 드루킹이라는 사기꾼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드루킹은 정말 문파라고 불리는 수많은 사람 중에 일군의 무리고 그 사기꾼이죠. 드루킹 같은 사람은 딱 만나보면 사기꾼이라는 게 티가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문파라는 사람들은 조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각자 막 하는 거예요. 하면은 누군가는 뭘 올리고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알아서 찾아서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직적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전혀 조직이 없어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민주당 내부가 민주당이 국힘당보다 못한 정당이 더 비민주적인 정당이 되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걸 이해를 못하고 저기는 분명히 뒤에 뭔가 배후 세력이 있어. 그래서 나온 소설이 국정원 음모론 나오고 막 삼성이 뒤에서 지원하고 막 담백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 좀 드릴게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훨씬 민주적이라는 근거를 제가 몇 가지 들어버릴게요. 홍준표 의원이 경선 패배 이후에 하는 행동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복장 터지죠. 근데 그거 가지고 아주 크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저는 그게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낙연과 홍준표를 비교해 보세요. 이낙연은 지금 구박받고 압박받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지금 뭐 공개적으로 이낙연을 죽여버리겠다는 글도 막 올라오고 그래요. 국민의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것만 봐도 국민의힘이 훨씬 민주적인 정당이다. 자, 두 번째. 경선을 보면 국민의힘은 정말 깔끔하게 경선 끝냈어요. 홍준표도 경선 과정 절차 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근데 민주당 보세요. 4.4.5.1 결선 투표제 취지를 살리려고 만든 룰을 지들이 어겨버렸잖아. 이재명 과반수 못 넘겼잖아. 그게 무슨 민주주의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수단을 네. 정당화한다. 네. 라고 생각하는 저게 이제 인민민주주의지. 이제 형식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절차 민주주의, 그 다음에 뭐 실질적 민주주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경제적 민주주의도 나오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을 한다고 절차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그게 민주당이에요. 저는 그게 바로 민주주의 파괴하는 행위다.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은 절차다. 형식이다. 형식이 망가지면 그 내용은 민주적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 권력 있잖아요. 네. 권력도 분명히 대통령이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는 건데, 근데 실제로 예산해 먹는 거나 뭐 보조금 받아 먹거나 밑에 하는 거나 이런 조직적으로 하는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조직이 없어요. 다 이해찬 쪽인 거야. 네. 이해찬에 직할 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찬도 자기 조직이 아닌데 네. 이해찬이 그쪽을 꼬시려면 뭐로 꼬셔야 돼요? 이권으로 꼬시는 거라고. 그렇죠. 아, 근데 그 말씀 하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되게 불쌍한 거예요. 뭐냐면 사실상 고립무원인 거예요. 청와대 인사를 대통령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수석급만 하고 사실상 그죠? 나머지는 다 각 객처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서로 추천해주고 당기고 해가지고 그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모르죠. 이게 어느 정도로 숨이 막히는 거냐면 아까 보면 다 양다리를 걸쳤다고 했잖아요. 부속실장마저 문재인의 사람이자 임종석의 사람. 그러면서 일명 우리가 이제 광흥창 팀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 사람들은 자민통 그룹이라고 그래요. 페미니스트들로 하면 간단해요. 안희정 캠프가 있고 이재명 캠프가 있고 문재인 캠프가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할당을 해서 다 보내요. 그럼 그쪽 캠프 애들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페미 그룹이야. 너는 여기 가고 너는 여기 가고 너는 여기 가. 그러다가 다 되면 합친다. 그게 자민통 그룹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운동권 어렸을 때 정체성을 기본으로 해서 파견을 간다고요. 그들이 그러고 있는 걸 보고 그렇게 돼 있는 그룹들하고 동맹을 맺고 꼬시는 게 이해찬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은 이해찬의 당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고립무원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대통령밖에 안 보인다. 당연하죠. 왜냐면은 전부 딴짓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해찬의 가장 큰 동맹은 김어준이에요. 이해찬이 민주당을 위해서 큰일 한다고 김어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요. 그리고 이해찬은 민주당 이꼴 곧 자기예요. 그리고 민주당 집권 20년로는 이해찬 상황 20년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더 민주 네. 정당이다라고 네, 국민의힘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칭찬 마저 더 드릴게요. 아까 2개 말씀드렸잖아요. 홍준표 저렇게 해도 구박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경선 깔끔하게 했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소위 스피커들이 있어요. 국힘당 쪽은 그 스피커들하고 대놓고 유착하지 않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민주주의에서 대단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노무현주의자라고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언론개혁이 뭐냐면 그렇게 붙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거고 당연한 거고 붙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정확하게 노무현이 말했던 그 언론개혁에 정반대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붙어먹었잖아. 지금 김어준, 김용민, 이동형 뭐 그리고 시사타파 뭐 새날 등등 전부 다 그냥 아예 그냥 한 몸이 돼서 붙어먹고 있잖아요. 심지어 여론조사 기관에 있는 여론조사 회사 사람이 그렇게 해도 돼요? 국힘당이 훨씬 건강한 거예요. 권력과 언론은 불가근 불가원 이 거리를 서로 두고 있어야 돼요. 두고 있어야 아닌 말로 한쪽이 망해도 한쪽은 사는 거지. 노무현주의자이시자 친문이신 강 박사님께서 저희 국힘당을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이 상황이 참 네. 그렇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마지막 한 개 더 할게요. 국힘당 쪽 그 스피커들을 보면 그 지지자들을 그렇게 혐오하지 않습니다. 예, 혐오 표현을 써가면서 대제 같은 거 안 해요. 서로 의견 달라도. 아니면 가로세로 연구소도 해가지고 막 있지만 서로 생각 다 다르잖아. 다르지만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싸워도 똥차리니 작전 세력이니 수박이니 하면서 그렇게 안 하잖아.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그 애티튜드, 태도가 국힘당 쪽 스피커들이 훨씬 민주적인 사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저기는 싹스 끝났어. 저는 앞으로 또 더불어민주당은 장래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이미 한 몸통이 되는 데다가 혐오, 대제, 이 나치 문화 그리고 메카시 문화가 보편적인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거 쉽게 못 헤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명 그 배신자, 변절자 이런 낙인. 그래, 제가 제일 이제 열받을 때가 이제 변절자라는 얘기 들을 때 있잖아요. 근데 변절자라는 얘기가 왜냐면 기준이 뭐냐인데 난 대한민국을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네. 근데 저것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거든. 근데 주사파들이 자기네들로부터 멀어지면 변절자라고 하면 저 반역자들이 나보고 변절자라고 그러네.